안녕하세요. 강기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37페이지에 18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단독택 또는 공택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다. 단독택이나 공동택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독택, 공동택 자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독택 이걸 빌려다가 경로당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독택을 이용했기 때문에 단독택 자체로 보는 것이지 노유자 시설로 건물의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빌라에 해당되는 다세택이나 단독택을 경로당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용도 자체는 단독택, 공동택이지 노유자 시설이 못 됩니다. 2번입니다. 휴게 음점으로서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인 것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한다.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은 그 사용하는 바다 면적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번 잘못된 겁니다. 3번입니다.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끝에 학원이라 해서 모두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에 대해서는 위락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번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다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문화 집회시설에 속한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끝에 병원으로 끝나게 되면 의료시설이지만 의원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는 28가지였지만 최근에 법을 개정하여 야영장 시설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건물의 종류가 29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 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형태는 단독택과 공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무나 관계법규에서 기본서를 공부하시면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단독택은 단독택 그 자체와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관한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해 놔야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것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 주변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근린 생활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종 근린 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고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 지문 살펴보면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뭔가 다쳤다고 하면 치료해야 되죠. 그런 기능하게 되는 의원은 1종이다, 2종이다. 꼭 필요하면 1종입니다. 필요하죠. 반면에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있다고 하면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동물병원은 1종이다, 2종이다.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는 분이라고 하면 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동물병원은 안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1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는데 내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었을 때
찾아 구하는 장소,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갑 분실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갈 곳은 파출소입니까? 공중 화장실이죠. 돈은 분실할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이나 각종 카드는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중 화장실에서 그 물건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분실 신고해야 되죠. 아니면 도난 신고해야 될 겁니다. 파출소 방문하게 되고, 주민등록증이라도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하면 배가 고플 수 있죠.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 현재 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 음식점과 술을 함께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모두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술이 일상화되어진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일반 음식점을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드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셨다고 하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장을 운동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변에 태권도장이나 탁구장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탁구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이 탁구장과 비교되는 것으로 테니스장, 볼링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운동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람석의 면적 등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문화집회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장과 관련되어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볼링장 등이 있다고 하면 그 볼링장 등은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탁구장, 볼링장과 관련되어 테니스장과 관련되어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운동시설이고요. 관람장 등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지문 4번 경마장과 관련되어 그 바다 면적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문화 집회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탁구장 500 미만이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 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볼링장이라고 하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2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500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탁구장이건 볼링장이건 모두 운동시설입니다. 그리고 관람석 같은 시설이 그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때는 문화집회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 가보다 보면 관람석 있죠. 그 단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무엇이다?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500 미만과 1000 미만, 1000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면서 탁구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30분 정도 운동하고 나면 땀 많이 나죠. 어디 갑니까? 샤워로 목욕탕 가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목욕탕에는 이발소, 미용실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렇게 씻고 다듬었다고 하면 동네 보건소 방문해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의원, 보건소 등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병원이란 말로 끝나게 된다고 하면 보통 의료시설이고, 동물병원이라 끝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하면 제철 과일 들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런 과일 판매하는 곳을 소매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택가 주변을 돌아냈다고 하면 이것이 모두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하면 일종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19번입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대피소, 2. 의원, 3. 마을회관, 4.
일반 음식점, 술 판매하는 곳이죠. 4번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5번 변전소, 전기 꼭 필요하죠. 220V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변전소는 일종 근린생활설이 되게 됩니다. 20번입니다. 이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미용원, 2번 독서실. 공부는 꼭 독서실에 해야 된다? 아니죠. 그래서 이 독서실은 이종 근린생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 마을회관과 변전소, 의원, 일종 근린생활설입니다. 그러면 건축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16회, 17회 연속해서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회 때는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는데, 이번 19회 시험 때는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 또는 건축물 용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 나올 겁니다. 참 모호하게 찍고 있죠. 하지만 이 건축물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의 구분, 공동택,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을 말한다. 주택을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의 공동택은 동당 바다 면적 합 660m 초과하면 연립, 그 이하인 경우는 다세택이다. 그런 기본적인 구분하고 있죠.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21번입니다. 건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결정하게 되었을 때 시, 군, 구청장은 건축 전문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치가이죠. 이들이 타당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 검토 필요하죠.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두게 된다면 중앙,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했다고 하면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건축위원회 둔다. 2번,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한 명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을 최근 개정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놓으시는데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중앙건축위원회는 표준 설계도서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번 맞습니다. 여기 표준 설계도서는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설계도면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 누가 공사해도 관계없이 설계도면대로 공사에 따른다고 하면 건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구조가 같죠. 그러한 설계도면을 개별 건축주가 마련하기도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표준 설계도서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같은 평형이었을 때 내부 구조가 동일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같은 표준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마련되게 되는데, 이 표준 설계도면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서 중앙에서 처리할 필요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설계도면이 적합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유사, 시군,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둔다. 건축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재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만 존재합니다. 지도 단위, 시군구 단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분쟁 재정과 관련된 기능은 어디에서 다룬다? 중앙건축위원회에서만 다룬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이지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한다. 그런 취지의 4번 지문은 바로 틀린 겁니다. 5번입니다.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건축허가나 사전 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질의민원 동원해 놓습니다.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 건축신고에 관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기능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와 관련되어 여기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시도, 시군구 단위에 두게 되는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자녀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심의 절차를 도모하고자 건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문위원회 제도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고, 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전문위원회로서 시도, 시, 군, 구 단위에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분쟁에 대해 조정, 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분쟁 조정과 관련되어서는 60일 이내 분쟁 조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고, 제정에 대해서는 120일 내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 민원에 대한 심의 15일 이내에 하고, 기간 내 심의 절차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일조권 침해 등과 관련되어 건축주와 인근 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두게 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정, 제정하게 되고요. 건물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허가 신청 시에 행정청에서 부당한 부대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대 조건이 과연 부당한지 적법한 것인지 그거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공장에 생산되는 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하수 촉말 처리장이라는 것을 공장 신축과 관련된 부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게 되는 공장이 한가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생활하수가 일반 가정집 수준의 하수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하수 촉말 처리장 한 10억, 20억 주고 만들어 놔야만 한가 제가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대 조건을 제시받게 된다고 하면 제시받는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걸 따져보는 것을 질의민원이라 표현합니다. 어디에? 시도, 시군구에 두게 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질의민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과거의 처리 기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작년에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한번 이번 시험에는 볼만하겠죠. 그래서 이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집 앞부분에는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관련되어 7페이지의 내용, 그리고 8페이지, 9페이지에 서술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다시 38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22번 찾으셨죠? 건축법령상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표준설계도서. 2. 건축선 지정. 3. 다중이용 건축물. 4번 조례에 관한 사항. 5번 분양 목적이라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규모. 22번의 문제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것으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안들을
심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재 주종, 그리고 법령에 재정 개정에 관한 사안들을 중앙건축위원회 주요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3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행하는 건축과 관련된 분쟁 중에 조정, 재정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하거나 재정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1번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 책임에 관한 분쟁은 보증, 금전적인 문제이죠. 이러한 것들은 건축물 건축과 직접 관계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번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번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번 인근주민 간의 분쟁. 그래서 답을 1번을 해놓습니다. 24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2번입니다. 조정시정은 해당 사건 당사자 중에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시정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시정 받으면 해당 사건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된다. 특히 2번 질문과 관련되어 단서를 살펴놓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조정과 재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분쟁위원회가 조정 신청 받게 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 단서에 관한 사항은 재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조정 신청에만 적용되는 것을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당사자 조정안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문 날인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된 것으로 본다. 5번 분쟁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재정 방법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리 기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고요.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분쟁 조정과 재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게 되는데 저 신청 방법에 있어서 조정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 중에 1인 이상이 분쟁 당사자 일부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인식하고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정 신청이라 하며 재정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 합의로 재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과 관련되어 이해관계인이 100명이었을 때 100명 전원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 시도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재정 신청이라 표현하고 분쟁 당사자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분쟁 사실을 인식하고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 신청 시에는 당사자 전원이 재정 신청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재정 신청 사실을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조정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분쟁 당사자 중에 일부만 분쟁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조정이 아닌 소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소송 절차와 분쟁 조정 절차 등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분쟁 해결에 가장 권위 있는 해결 방법은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절차, 재정 절차는 즉시 중단되게 됩니다. 조정 신청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소송 따로 신청하지 말라.
그러한 차원에서 알려줄 필요 있죠. 그래서 이 조정 신청 사실이 접수되게 되면 당사자 전원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별도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제정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조정위원회 몇 명? 3명의 위원으로, 제정위원회 몇 명? 5명의 위원으로 꾸려지고, 이 조정, 제정 기간 내 조정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 조정안에 동의 수락하게 되면 조정서를 작성하며 이후 기명 날인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재정기간의 120일 이내 재정을 하면 그 재정 정본을 분쟁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정본이 송달될 날부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 재정과 관련되어서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이번에 나이트클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한 채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나이트클럽이 만들어지게 되면 집값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인식해서 집값 떨어지는 가격이 한 1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100만 원 주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그 나이트클럽 만들어지게 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집값 떨어질 것이야. 그 정도 피해는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합의가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선인 한 500만 원에 서로 타협하라. 그러한 결정하는 것을 재정이라 하고, 그 결정 사실을 모든 당사자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러면 세상에 문서는 원본과 사본 딱 두 가지입니다. 원본은 세상에 한 장밖에 없고요. 사본이 여러 장 존재하는데, 이 정보는 분쟁 당사자가 100명이라면 100명 전부에게 줘야 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것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사본이죠. 그래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을 정본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등본이나 초본 들어본 적 있죠? 등본이라고 하면 원본 내용 100% 복사한 것을 말하고요. 우리 주민등록 초본 떼어본 적 있죠? 우리 가족, 여러 가족 중에 내 것만 주소지 이전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복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초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본도 사본의 한 종류인데, 그러한 초본과 등본, 그러한 것과 달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재판과 관련되어 판결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재판 당사자에게 판결문 보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켠에 정본입니다 라고 도장이 찍혀 날라옵니다. 그것은 판결문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사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정 정본이 송달되고 60일 이내 재정 결정 사항에 대해 만족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합의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조정에 있어서는 신청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재정 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 전원이 상호 합의하여 분쟁 해결 시도했을 때는 재정이라고, 일부만 해결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을 3번에 놓으시는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5번입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질의 민원을 심의한다.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한다.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기구로서 이들은 질의 민원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가 공장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A가 한가 제가 공장을 건축하고자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시군구청장은 공장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공장에 생산되는 폐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하수 촉말 처리장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럴 때 이 민원인 A의 경우에는 하수 촉말 처리장 만드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좀 따질 수 있죠. 하수 촉말 시설 만들으라고 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따지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자기 권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은 법이다. 옳은 이야기다. 이거 무조건 만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 군, 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하수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사안을 적법한 것인지 따로 물어보게 됩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는 민원 처리기간은 15일 이내 이 부대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이거 잘못된 것이야? 그런 판단을 하고 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시, 군, 구청장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여 통지를 할 수 있는데 시, 군, 구청장은 자기 산하기구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의견에 종속된다? 재량껏 별도 처분할 수 있다. 아니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 말 무조건 듣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시, 군, 구청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계속 하수처리시설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최종 처리 사안을 시, 군, 구청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알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인에게 2차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통지와 달리 2차 처분이 1차에서는 적법하다, 불법이었다. 2차에서는 계속 하수처리시설 요구한다.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날라오게 된다고 하면 저 민원인은 좀 억울한 느낌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시, 군, 구 위에 상급관청인 시도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은 지리민원이라는 개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처분 등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다른 별개의 사안이 지리민원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얘는 시, 군, 구청장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 3급 관청이기 때문에 구속될 필요 없죠. 그리고 재심의에 대해서는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1번 허가권자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에 한정한다. 그 의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관련된 지리민원을 심의한다. 3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지리민원 받으면 15일 내 절차 마쳐야 된다. 15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4번입니다. 민원심의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존중 동고를 하였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특정 처분에 대한 결정을 시, 군, 구청장에게 통지하게 되면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별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기간은 15일, 15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정사항들을 시, 군, 구청장이 통지를 받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은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별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민원심의 결정 내용을 시, 군, 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원인은 시, 군, 구청장이 통보한 처리 결과를 청구하여 중앙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재심의는 중앙건축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하는 것이죠.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작년 18회 때 안 나왔거든요. 한번 이 정도 내용을 살피시면서 문제 정리하고 요약집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보는 것이 문제풀이에 좋은 점 써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26분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전결정은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 부여한 대지에 특정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알아보는 것을 사전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대지 소유자 부여한 대지에 특정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을 뭐란다? 사전결정 신청이라 표현합니다. A번입니다. A도의 B씨에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A 도지사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 빌라나 또는 상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익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그리고 건물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계 도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 법에 적합하게 되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고요.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 승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단계 대지 소유권과 설계, 이것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내가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나이트클럽 하나 만들겠다고, 사실 나이트클럽 하나 만들면 돈 좀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또는 국내에 카지노 하나 만들겠다고 땅을 구입해서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었을 때 이 카지노 외국인 출입하는 거나 내국인 출입하는 것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카지노 만들겠다고 대지 구입하고 그 카지노와 관련되어 설계에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이 설계 비용이 연면적 1제곱미터당 보통 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것이 주거자료 면적이 85제곱미터라는데, 이걸 주택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설계 비용 한 100만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게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해당 땅에 그러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아예 못 받는다고 하면 설계 비용과 대지 구입 비용 날린 거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전 결정은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재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건축 허가권자가 절대 못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결정 신청은 대지에 특정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건물 세우는 것 입지라 하거든요. 건물의 크기, 건폐율 용적률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건물이 도로나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교통과 관련된 사항,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전 결정서가 송부되게 되면 이 사전 결정서를 송부받음으로써 4가지 법령의 인허가를 의제하게 됩니다. 국회법상의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를 각각 의제하고, 저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사전 결정 신청은 도지사에게 한다.
허가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사전 결정한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 평가, 세계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4번 사전 결정 통지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 외에 하천 점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4가지 법령을 인허가 의제하고 있습니다. 4번 사전결정서는 사전결정부터 7일 이내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전결정 1부터 7일 이내 송부할 것 확인 없습니다. 5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확인 없습니다. 여기 사전결정 신청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축부에는 2005년도에 반영되었는데 중개사 시험이나 간평 시험에서는 한두 번씩 출제했습니다. 우리 시험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 문제 만들어서 문제집을 구성했었는데 워낙 안 나오다 보니 그리고 최근에 개정사항도 별로 없다 보니 이 정도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결정과 관련되어서는 26번 문제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27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